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순위 26번째인데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고요. 계양기 쪽의 A급 주제입니다. 특히나 직렬별로 봤을 때 서울시 문제가 엄청 잘 나오죠. 네. 그래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서울시에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네. 자, 대한제국 광무개혁 나와 있는데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계양기 쪽은 제가 구도를 잡아서 설명드리는데 두 번째 구도에 해당되는 시기고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치열하게 대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대립의 시작이 청일전쟁이 끝난 95년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네, 쭉 이어갈 거고, 자, 95년도 이어서 96년도. 네, 96년도에 뭐가 있냐면 고종이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건너가서 1년간 정무집행을 합니다. 96년에서 97년까지 이 기간을 아관파천이라 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이유는요. 95년이 을미년이에요. 을미사변이 있었다고요. 경복궁에서. 그래서 불안하니까 옮긴 거죠. 자, 근데 아간파천하면 이거는 경제 쪽에서 볼 주제긴 한데 러시아가 고종을 지켜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살림을 달라, 광산을 달라. 근데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이권이라고 하는데 이권이 러시아 주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달라 그러는데 조약들 체결할 때마다 다 잘해준다고 써줬거든요. 최국 대우.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는 게 아관파천이고요. 아관파천. 요 기간에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나섰다. 그게 바로 독립협회고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96년도 이권 침탈이 시작되자 그때 출발해서 마지막이 98년까지예요. 자, 그럼 고종은 1년간 정무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죠. 네, 정무집행을 1년간 하고 돌아와서 97년도에 이제 황제국, 대한제국이다라고 선포를 해서 여기서부터 13년간 대한제국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바로 대한제국기고 이 시기에 개혁을 묻는 게 연호가 광무기 때문에 광무개혁이에요. 자, 그러면서 97년부터 1910년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성립 배경 보시면 고종 돌아와라 환국연운.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경복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재 보시면 뭘로 돼 있죠? 경운궁이에요. 왜냐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오긴 하는데 멀리 가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운궁으로 가요. 이게 나중에 고종이 퇴위당한 다음에 이름이 변해서 덕수궁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면요. 광무개혁. 이게 제가 구도를 잡아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구도는 청이 계속 리드하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뒤집힌 게 첫 번째 구도고요. 두 번째 구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일본이요. 서로 엎치락뒤치락해요. 엎치락뒤치락.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우위를 점했다가 삼국간섭으로 다시 러시아가 우위를 점했다가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일본이 다시 우위를 점했다가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러시아가 다시 우위를 점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갔던 고종이 나오는 동시에요. 두 나라 사이에 힘의 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 공백에서 혼자 달려간 게 광무개혁이에요. 그래서 광무개혁은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들어가면요. 광무개혁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타 나머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개혁을 하니까 근대화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제군주제로 다시 회귀했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대한국 국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머지 경제, 외교, 군사, 기타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과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힘의 균형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별도로 키워드까지 잡아야 되는 게 경제 쪽 얘기예요. 최초의 근대식 토지 소유권을 발급한다. 그게 바로 지계 발급 사업이고요. 지계. 그래서 양지하문 만들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지계하문 만들어서 직권을 발급합니다. 토지 소유 증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문장으로 나오면 많이들 틀리시던데, 근대화 가면서 재정을 계속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요. 재정을. 국가 재정을. 그 기관이 6조 시절에는 호조였고요.
갑오 1차 아문 체제 들어오면서 탁지 아문이었고요. 갑오 2차 부체제 들어가면서 탁지 부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호조, 탁지 아문, 탁지부로 계속 몰았는데 고종은 그게 싫은 거죠. 고종은 싫죠. 왜냐면 자기 권한을 계속 줄여가는 개혁들인데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게 광무개혁이에요. 그래서 예산을요 자기가 쓰는 쪽으로 빼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내자 들어가는 기관은요 이거는 왕을 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내부 내장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요. 탁지부 예산을 자꾸 이쪽으로 빼요. 요게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경제총리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 쪽에서도 키워드 볼 게 있는데 군사 쪽에서는 황제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황제직 속에 원수부, 그 다음에 무관학교가 있는데 자, 이게 전부 다 군권을 직접 장악하겠다라는 시도죠. 기타 나머지는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식산흥업. 식산흥업. 네,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식산흥업은요.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식산흥업. 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광무개혁이죠. 근데 광무개혁이 1910년까지는 맞는데요. 우리 1904년에 러일 전쟁 터지죠, 중간에. 그래서 실질적인 개혁은 이미 4년도에 중단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광무개혁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문제인데요.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네, 제일 까다로운 문제를 좀 골라봤고요. 대한제국의 성립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신변의 불안감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1년간 머물렀다. 이 사건을 우리는 러시아 공사관 갔어요. 아관파천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 공백을 파고든 게 광무개혁이고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제국이 탄생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고종이 경복궁에 못 가고 왜 경운궁에 갔는가? 그거는 러시아 공사관 옆이기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한국 국제인데 대한국 국제는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지금 보시면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이 공존했던 기간이 1년 남짓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빗금을 쳐볼게요. 요 기간. 그럼 요 기간은 뭔가요? 그러면요. 독립협회랑 고종이랑 논의하는 기간이에요. 앞으로 근대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98년도에 독립협회한테 헌의 6조라고 하는 최종안을 받아봤는데 여기서 고종이 변심을 한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시켜 98년에 해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 발표하는 게 99년도 발표하는 게 대한국 국제인데요. 내용은요. 나 혼자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한국 국제예요.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평양을 서경이나 높이고 풍경궁이나 행궁을 건설해서 양경체제를 갖추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어 있고 잊지 마세요. 광무개혁을 평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정치는 꽝.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한 개혁이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서도 고종이 자기가 원하는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전제군주제로 회귀했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